자, 저희 2교시에서 인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 이유가 취업을 할 때, 여러분이 나중에 면접을 보게 될 때 인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어떤 기업에서 어떠한 인재상을 뽑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직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게 되느냐, 요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앞서서 지금 기업들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상을 만들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기 위해서 현재 기업들이 놓여 있는 상황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교시 때 살펴볼 게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 대비의 우리의 도전이라고 타이틀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4차 산업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전공과 관련돼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이유가 이 4차 산업 때문입니다. 도대체 4차 산업이 뭘까 한번 요거를 살펴봐야 지금 기업이 놓여있는 환경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4차 산업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라고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자, 1차 산업 한번 봐볼게요. 1차 산업은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섬유 공장이 거대화되기 시작한 이런 혁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증기기관과 관련된 여러 기계화 혁명이 1차 산업이구나 라고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고요. 2차 산업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전기와 관련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대량 생산이 본격적으로 된 제조업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산업은 20세기 후반, 여러분들도 익숙해져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식정보 혁명 시대가 바로 3차 산업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어우러져 있는 4차 산업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러분 IoT, CPS, 인공지능, 로봇,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단어들입니다. 그 단어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차 산업혁명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전공과 관련있는 드론도 있고요. 기계 로봇도 있고요. 밑에 보시면 3D 프린팅도 있고 뭔가 전기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들의 단어들, 이런 것들의 그림들이 많이 눈에 보였다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구나.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 환경 속에 기업이 놓여져 있구나. 내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회사가 그런 환경에 놓여 있구나.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되어 있는 인재를 뽑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뭔가 공장인데요. 기계화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일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요. 자, BMW 공장 내부인데요. 안에 보시면 전부 다 기계화가 되어 있고 로봇이 모든 공장의 조립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옆에 있는 거는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의료와 관련된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 학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D 프린팅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고객이 의상을 주문하게 되면 120시간 내에 그 옷을 그 사람에게 딱 맞춤으로 제작해내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자, 이러한 현실에 응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신기술들, 자, 이런 모든 기계화가 되어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환경이 변했습니다. 놓여있는 기업이 변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산업들이 나올 거고요. 산업과 파견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새로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 가운데 5대 신산업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기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고요. 그와 관련된 직업들이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IoT 가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고요. 그에 속해 있는 직업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정책들이 나오고요. 직업군들이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 헬스, 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은 아마 120살까지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려면은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건강한 게 중요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이오 헬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 또 마지막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먼저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2022년까지는 35만 대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그에 따른 정책들이 당연히 생겼겠죠. 그에 따른 공장 시설들이 생겼겠죠.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명 연장을 위해서 바이오 헬스와 관련된 분야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의 빅데이터, AI를 기반으로 해서 의료기기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와 관련된 직업군들도 많을 거고요. 생활가전,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모두 사물 인터넷과 연관돼서 직업군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대규모 투자, 그리고 앞으로에도 기술 확보를 위해서 여러 인재들을 필요하는 양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트렌드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앞으로 내가 가져야 할 직업군이 어떤 직업이 유망하겠구나, 나는 어떤 준비를 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CS 기반이 뭡니까?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역량들을 표준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 기반으로 해서 직업군을 한번 살펴봤는데, 사물인터넷, IoT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하고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간의 인지 학습 능력과 관련된 컴퓨터로 뭔가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도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상과 현실 전문가, 가상 증강현실 전문가도 계속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3D 프린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모델링을 해서 필요로 하는 업체, 의료기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제조, 공학, 건축 이런 3D 프린팅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필요로 한다. 드론 전문가, 자 이제는 택배를 해도 기계가죠. 사람을 만나서 확인할 이유가 없이 기계가 배달하는 이런 시대도 올 겁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특성화고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지금 4차 산업 현실에 기업들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후반에 살펴볼 거고요. 생명공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뭔가 빅데이터가 있다라는 거는 데이터를 모아서 사람에게 유용하게 해주는 건 좋지만 반대로 뭘까요?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유출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은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직업군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뜨고 있는 직업이 뭐냐?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된 직종, 빅데이터와 관련된 직종, 그리고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고령층과 관련된 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의료기술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리고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각광받는 지금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 점점 더 그런 모습은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그 안에 놓여있는 기업은 어떤 인재상을 과연 찾으려고 하는 걸까?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가운데 여러분, 기업이 속해 있는 인재상을 알기 전에 우리가 기업에 대한 형태를 좀 먼저 알고 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대기업이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있고 이 중간에 중견기업도 있고 공기업도 있습니다. 여러 기업을 들었을 텐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기업을 보고 도대체 대기업이라고 하느냐? 큰 기업? 맞습니다. 크다는 거는 안에 종사하는 종사자도 많고 매출액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경영 상태에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대기업은 고용을 하는데,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사람을 뽑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면 좋고요. 또 하나는 업무 환경입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보다 약간 더 복지나 여러 면에서 쾌적성을 갖고 있다. 또 하나, 역할 발휘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대기업은 확실한 업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과 예를 들어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 해야 될 업무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요. 다른 부서가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것이
대기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 그 일을 반복하게 되겠죠. 그 일에 필요한 수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되겠죠. 전문성이 갖춰질 수밖에 없고요. 뭔가 내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기업에서는 그거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거, 그게 대기업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또한 우수 인력 간의 경쟁이, 조금 더 나은 인력을 뽑기 위한 기업 간에도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에 따른 성장의 기회에 아무래도 여러분이 또 하나의 사례를 찾는다면 뭔가 연봉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거,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갖고 있다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휴가 제도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원돼야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복리후생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대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뭐냐면, 자, 약간 비교를 해서 봐볼게요. 확실하게 업무 분담이 되어 있어서 전문성이 갖춰져 있는 게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업무를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다양성이 보장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정말 청소 업무부터 시작해서요, 사장님이 하는 일까지 여러분이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고요. 알짜 중소기업, 여러분 강소기업이라고 들어봤어요? 작지만 강한 기업, 대기업 못지않은 보수와 복지가 마련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여러분 대기업보다 경쟁력이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이 편견을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 알짜 중소기업의 경우는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뭔가 넓은 업무 범위를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그로 인해 갖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실력에 따른 비약적인 성장. 어떻게 보시면은 대기업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더 빨리 검증해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저기 보시면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의 룰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체계가 명확해요. 내가 일을 했다 해서 그거를 바로 상사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내 위에 선배를 거치고 그 위에 선배를 거쳐서 과장님 한테까지 올라가는 그런 보수적인 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여러분의 능력을 빨리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중소기업, 그런 보수적인 룰이 조금 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대기업과 달리 상하 관계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더 회사 생활을 편하게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곳이 중소기업이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인터넷에서 그냥 100대 기업만 쳐도 쭉 나오거든요.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1위부터 9위까지의 그간의 100대 기업의 인재상이 과연 어떤 키워드를 갖고 회사를 그렇게 발전시켜 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2008년도 정말 여러분에겐 까마득한 시절이죠. 그때 창의성이 가장 중요했대요. 그리고 13년, 18년 최근에 와서는 소통과 협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뭔가 창의적인 능력을 항상 중요시 여겼지만 지금 현재는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 인재를 찾는다. 자, 개개인의 머리가 똑똑한데요.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시너지는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동료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현재는 많이 뽑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여러 단어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창의성에서 지금 현재는 많은 조직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협력할 수 있는 팀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겠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봐볼게요. 가장 중요한 변화와 혁신이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차 산업도 이런 변화와 혁신을 동반해서 왔던 문화이구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창의적인 인재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도전, 열정, 전문가, 최고라는 거는 내가 잘났다. 그거보다는 뭔가 한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고객 가치, 세계화, 글로벌화 이런 얘기들이 계속 공통적인 인재상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봐볼게요. 요 단어들, 이 많은 단어들 중에 여러분들이 변화와 혁신, 창의, 도전, 전문가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소기업에서, 자, 우리가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의 단어 변화, 혁신, 창조, 뭐 창의 이런 걸 봤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가 취업 시장의 환경을 봤었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는데 대기업의 비율보다는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훨씬 큽니다. 그게 현재 취업 시장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업이 갖고 있는 인재상 대비해서 중소기업에서도 뭔가 차별화된 인재상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쓰실 때 좋겠죠. 아무래도 기업 자체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 성장 가능성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인재를 찾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소통의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중소기업, 회사에 대한 열정이 없이 중소기업을 가는 학생들이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는 대기업을 가고 싶은데요, 중소기업을 가게 됐어.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중소기업은 여러분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뭔가 열정을 놓으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직무. 직무는 여러분이 하게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맡게 될 그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재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진 인재, 이러한 4가지의 인재상을 중소기업에서는 원하는구나, 대기업에서는 어떤 인재상이 없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재상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회사를 들어갈 때 여러 방향성이 없는 것보다는 방향성을 갖고 준비를 하면 좋기 때문에 인재상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익혀서 결국은 여러분들과 적합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성화고를 온 이유는 취업이 주된 목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취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들어가서 반년도 안 되고 1년도 안 돼서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그 학생들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 본인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마인드가 준비가 안 돼서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내가 취업을 하긴 했지만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안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거는 조금 익혀두시고 회사를 입사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라고 해서 이 수업 시간에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여러분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그 회사와 내가 별개가 아닌 주인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는 학교와 다르죠. 여러분 진짜 학교는 우리가 돈을 내고 배우는 곳이지만 회사는 어때요? 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연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의 실수는 용서가 될 수 있지만 2번, 3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는 직장인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협동해서 해야 될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직장 예절도 그렇고 학교 생활에서 예절도 그렇고 되게 사소할 것 같은 인사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소한 일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사소한 일, 뭐 내 주변을 깨끗이 치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 윗상사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내 동료에게 관심을 갖는 이 사소한적인 부분도 여러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직장인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내가 반드시 졸업해서 취업한 후에도 꼭 마음속에 새기고 회사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 학교 내에서는 친구들 간에 서로의 실수가 있거나 오해가 있으면 서로 풀기 편하죠. 그런데 직장이라는 곳은 어떠냐면요, 일단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뭔가 공적인 일로 서로 다들 모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되게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소통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소통을 할 때 되게 기본적인 걸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냥 바로 그 상대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이걸 쿠션 용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괜찮다면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이거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인데 같이 업무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앞에 쿠션 용어를 넣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미안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쁘시겠지만 제 업무를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앞에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넣게 되면 상대에게 접근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와는 뭔가 친구와의 관계보다는 조금 이런 기술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이 단어 3개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쿠션 용어라고 이걸 표현을 해요. 뭔가 완화시키고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문장의 어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학교 올 때 교복 입고 편하게 오시죠. 자, 교복 입고 편하게 오시는데 자, 회사 그렇게 가면 될까요? 자, 교복을 말끔하게 깔끔하게 입고 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요즘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고로한 복장으로 회사를 출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회사에서 난리 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미지, 그리고 태도, 그리고 스피치, 말하는 능력, 그리고 업무 처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씩 봐볼게요. 일단 객관적인 시간으로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이 편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까? 나 자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복을 이렇게 입고 오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입고 오는 거죠. 자, 그게 통용되는 거 학교까지입니다. 학교를 나가서 사회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시간으로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내가 뚜렷한 목표 계획을 갖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저는 그닥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게 뭐냐면 사회는 정확한 목표를 갖고 그 목표치만큼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는 거를 습관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사실 나중에 하다 보면요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내가 내 자신의 단점을 보기 싫은데 그게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표를 세웠는데 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안 돼요. 이런 일들을 난관에 여러 번 부딪힐 겁니다. 자, 그때마다 받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회사 생활을 오랜 동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에 필요한 3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프로 직장인은 시간의 개념이 아닌 내가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누군가의 동료가 되겠죠. 자, 그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어요.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한번 봐보세요. 자,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직원 1순위. 전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평소 친구와의 관계에서 한번 나 자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첫 번째, 과제를 주어줬더니 팀끼리 과제를 하라고 줬더니 난 안 하고 쏙 빠져. 다른 친구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나?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오는 건데 나는 자꾸 빠지는 거야. 이런 책임 회피형이 가장 일하기 싫은 유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뭘 해도 자꾸 까칠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까도남이나 이런 사람들을 일하기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팀의 편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 저 친구를 배제시키고 이걸 좀 이 친구랑 같이 할까 봐 이렇게 편을 나누는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회사에서 기피하는 유형 중에 하나고요. 앞에서 친절한데 뒤에 가서 뒷말하는 거야. 자, 아수라백작장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사에게 너무 지나치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도 경계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융통성이 없이 꽉 막혀있는 사람들도 가끔 여러분들 팀끼리 해보면 알죠. 그래서 이런 6가지 유형에는 절대 포함되는 학생들이 아니었으면 하고요. 자,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예절이 있어요. 자, 학교에서 지켜야 될 예절도 살펴봤죠. 이유는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할 때 그러한 예절의 연장선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인사를 자꾸 드려라. 친구들 사이에 먼저 인사를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나아가서 뭐가 있냐면요. 회사에 가게 되면 여러분 아마 상사가 이렇게 악수를 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악수에도 예절이 있습니다. 자, 악수를 할 때 악수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요. 나는 당신에게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악수를 청한다고 합니다. 그게 악수가 유래된 예절이고요. 인간관계를 열어주는 문을 악수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자, 악수를 청할 때 여러분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자, 남자가 여성에게 악수를 청하면은 어떨까요? 네, 성추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기본은 뭐냐면요, 여성이 남성에게 권하는 게 먼저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악수를 권하는 거, 선배가 후배에게 권하는 거,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그리고 두세 번 정도 가볍게 흔들어 주는 거,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게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악수에 대한 예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악수 말고 또 많이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회사에 딱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만큼의 명함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직함이 적혀 있고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보가 적혀져 있는 명함을 주고받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건넬 때는 앉아서 건네기보단 반드시 일어서서 건넨다. 그 다음에 명함의 이름을 잡고 건네기보다는 뭔가 여백을 잡고 이렇게 건네는 게 중요하고요. 내 소속과 이름, 저는 삼성전자의 김지영 대리입니다 라고 본인의 이름과 소속을 말하고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요. 전달할 때는 두 손으로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자,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손으로 받는 게 중요하고요. 받자마자 회사와 이름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예의예요. 아, 이분이 말은 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의 김지영 대리구나 라고 한번 확인하는 이런 모습을, 제스처를 취해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명함을 주고받는 예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김정 대리, 누구 과장, 누구 뭐 대리, 뭐 사원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직급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급, 7급 공무원, 과장 뭐 이렇게 해서 직급을 나타내는 게 있고,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이렇게 해서 직위, 뭔가 본인의 직무에 따른 위치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직책이라고 해서 이 직위를 가진 사람, 직무를 가진 사람들을 책임에 따라서 나눠놓은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실장, 본부장 이렇게 부르는 게 있고요. 직함이라는 게 있어요. 직위, 두 번째 보이시는 직위와 직책의 갖고 있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사업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철수 부장입니다 라고 이렇게 직함을 소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뭔가 이런 직급이나 직위나 직책이나 직함을 구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 이런 존칭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신입사원인 경우에는 바로 전화 응대를 시키지도 않겠지만 전화를 받고 내가 어떤 업무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때도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일단은 뭔가 회사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는 거의 여러분이 그 회사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이 전화를 받고 어떤 식으로 전화를 받고 응대했는지에 따라서 그 회사의 이미지가 결정된다는 거. 그래서 전화 응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대면하는 거기 때문에 첫인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전화를 사용할 때요, 원칙이 있는데 요거 한번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 벨소리가 3번 이상 울리지 않게끔 빨리 받는 게 중요해요. 사무실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벨소리가 3번 내지 않는다. 먼저 받으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전자 김정 대리입니다 라고 이름을 밝혀주시고요. 친절하게 상대방 말을 경청을 해서 메모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마지막에는 상대가 끊은 후에 내가 끊는 게 중요하지, 상대가 끊기도 전에 내가 먼저 끊는 거는 예의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화를 받을 때 회사에 전화가 띠리리랑 왔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전자의 김정 대리입니다 하면 그쪽에서도 누구를 찾겠죠. 뭐뭐님, 뭐뭐 과장님 자리에 계실까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십니까? 전화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근데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 거야. 자, 그럴 때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현재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제가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리에 안 계십니다 하고 뚝 끊으면 절대 안 돼요. 메모 남겨드릴까요? 하신 후에 여러분이 메모지에다가 어디에서 연락이 왔고 메모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뭐다라고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은 후에 전화 오신 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뭐 사장님 이 내용이 맞으십니까? 과장님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 될까요?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 후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신 후에 전화를 끊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전화 받는 기본적인 예의도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전화가 왔을 때 메모하는 원칙, 전화 온 시간 알아두시면 좋고요. 전화 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용건이 뭔지 요걸 해주시면 좋고요. 상대방이 그냥 메모만 전달해 주세요. 저 다시 연락은 필요 없고요.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전화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정보까지 해주셔야 그 상대방끼리의 서로의 의견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전화와 관련된 용무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센스를 갖춘 직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뭔가 무성의하거나 경어가 안 맞거나 용건이 딱 끝났다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 이거 정말 굉장히 예의 없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퉁명스럽게 말할 때 전화에서도 목소리에서도 되게 뭔가 경쾌한 느낌이 날 수 있는데 퉁명스럽게 말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인재상을 살펴본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4교시에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위해서 한번 본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가 다 완벽하게 됐어요. 자, 이력서 자기소개서 다 만들고 면접 준비까지 해서 어렵게 회사에 들어갔는데 금방 나오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사회인이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기본적인 예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답답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익숙치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익혀서 미리미리 익혀서 회사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서 3교시를 준비했고요. 4교시에는 여러분 앞에 있었던 1, 2, 3교시를 종합해서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고 만나 뵙도록 할게요.